네, 조지훈 낙화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묵고 있는 세트의 조지훈, 그리고 박목월, 박두진, 이렇게 세 시인은 청록집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시집을 같이 출간해서 청록파 이런 식으로 묶여서 불리는 시인들인데요. 특징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말, 그러니까 해방 직전에 거의 암흑기나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한국어로 시를 쓰지 못하게 하고, 시를 쓴다고 해도 어떻게 발표를 하거나 사람들과 이제 나누어 읽을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모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이 시기를 못 버티고 이제 시를 절필하거나 이러기도 했는데, 조지훈이나 박목월이나 박두진은 그 시기를 약간 참아내면서 이제 시대 현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화를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암흑기, 부정적인 현실보다는 좀 더 이상적인 어떤 공간을 이제 자연으로 설정을 하고, 그 동양적인 어떤 자연 공간을 그림으로써 그런 이상향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시로 남기면서 약간 소극적으로나마 어떤 일제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저항의 모습을 좀 드러냈던 시인들로 묶이게 됩니다. 이제 후기 작품으로 조금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작품 계열들이 조금 달라져서 시인들마다 개성이 드러나게 되지만, 초반 작품들은 약간 동양적인 어떤 자연의 모습에 치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조재훈은 특히 약간 시어들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옛날스러운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는 시어들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시가 조금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서 공부를 조금 잘 해두시는 편이 도움이 될 겁니다. 낙화도 보시면은요, 지금 1년부터 쭉 내려가서 쭉 보면, 한 년이 이제 두 줄씩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잡혀 있는 걸 알 수 있어. 약간 절제되어 있고 정제되어 있는 형식상의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시를 썼던 사람이고요. 시어들을 보게 되면 뭐 성기다? 여러분들한테 낯설겠죠. 귀촉도? 뭐 우련불거라라고 할 때 우련? 뭐 저어한다? 뭐 이런 워딩들이 이제 약간 좀 이제 예스러운 말투들이거든요. 그래서 낯섦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좀 신경 써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낙화 가볼까요? 꽃이 떨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화자가 보고 있는 장면이겠죠, 제목은.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라고 했을 때 바람을 탓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서리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건 낙화를 지금 필기해 놓은 대로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 플러스 꽃이 지는 걸 바람을 탓할 수 없어. 하지만 마음속에선 꽃이 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슬프고 애잔한 느낌인 거야. 뭔가 좀 쓸쓸하고 슬픈 기분인 거야. 누구를 탓할 수도 없이 조금 슬픈 장면이네 라고 하는 느낌을 좀 두 줄로 전달하는 것 같아. 이연으로 넘어가면 이제 주렴밖에, 주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슬을 줄에 실에 꿰어가지고 커튼처럼 이제 걸어놓은 건데, 그 주변 밖에 성긴 별, 드문드문 이제 떠 있는 별들이 하나 둘 쓰러지고, 그러니까 별들이 없어진다는 건 시간이 흘렀다는 거겠죠. 이제 밤에서 새벽으로 조금 날이 밝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3년?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라고 할 때 귀촉도는 이제 한의 상징이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두견새만 적어놨지만 두견새, 접동새, 귀촉도, 부력이 뭐 이런 한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새들의 리스트거든요. 이런 정도. 자규 뭐 이런 아이들까지. 다 똑같은 새야. 다른 아이들이 아니고 귀촉도, 두견새, 접동새, 부력이, 자규 이런 아이들은
동양적인, 그러니까 고전문학 작품에서 진짜 빈출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한을 상징한다. 이러한 새 울음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거죠. 화자는 뭔가 좀 쓸쓸하고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그러니까 멀리 있던 산이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동이 터오면서 이제 먼 산의 모습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라고 할 때 이제 화자는 방 안에서 이제 밖에 동 트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밖이 환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이제 방 안에 촛불을 아마 켜두었나 봐요. 이걸 꺼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 꽃이 지는 모습을 차분한 마음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왜 우리도 밤에 어떤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깜깜한 곳에서 환한 곳을 내다보는 거는 밖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잖아. 근데 내가 환한 공간에 있는데 밖이 깜깜해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선 밖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안 보이죠. 바깥에 꽃이 지는 장면을 내가 잘 관찰하기 위해서 화자가 있는 방 안의 공간은 조금 더 어둡게 조명을 낮추는 겁니다. 약간 영화관에서 깜깜한 곳에서 영화 보듯이 약간 바깥에 꽃 지는 장면, 그리고 날이 밝아오는 그 모습을 보려고 이제 불을 쫙 켜놓고 꽃 지는 그림자가 뜰에 어리어. 그러니까 꽃잎이 하나하나 똑똑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림자가, 정원 밖에 어려 있고, 하얀 미닫이가 우렴불거라 라고 할 때, 하얀 미닫이는 이제 문 얘기하는 걸 거고, 이 문 창호지, 하얀 창호지에 이제 떨어지는 꽃잎들이, 붉은 듯 느낌이 붉은색으로 이제 보였다? 붉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쓰인 시어 우려는 보일 듯 말 듯 은은하게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렇게 방 안에서 뜰에 떨어지는 꽃잎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좀 쓸쓸한 마음을 느끼다가 이제 화자의 내면 세계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내면 세계로. 화자의 내면 세계로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묻혀서 사느니, 요건 시대 배경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 해방 직전에 암흑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시골이나 이제 산속에서 이제 세상과 접촉을 끊고 이제 묻혀 사는 거죠. 이때 현실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때 얘기하는 이 고운 마음은 당연히 시 전체 맥락 안에서는 꽃이 지는 걸 슬퍼하는 마음이겠죠. 낙화가 좀 슬퍼, 아쉬워 이런 마음이 드는 걸 고운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고, 한편으로는 시대 맥락을 적용해서 현실에 소극적이나마 저항하려는, 현실에 영합하지 않고 그거랑 거리 두는 것도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렇게 소극적이나마 저항하려는 마음이 이 묻혀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일 겁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노니, 이건 걱정하노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연에서는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울고 싶다, 슬프다, 비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꽃이 져버리고 나는 이렇게 묻혀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시나 쓰고 있고, 뭐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상황,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약간 허무함, 무상감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나온 게 아닐까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정리된 대로 이제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간에 경과되고 시선이 이제 외면에서 내면으로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화자는 방 안에서 지금 뜰에 있는 상황, 낙화를 바라보고 낙화의 아름다움, 하지만 낙화의 아름다움과 약간 슬픔과 애상감 이런 것들을 느끼죠. 내면으로 더 깊게 들어와서는 무상감과 비애, 꽃이 진다는 게 무상하다고 느껴져. 내 묻혀 사는 사람의 좀 슬픈 마음이 있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였다. 지금 조재훈 씨의 특징으로 두 개 잡아둔 건 이런 느낌이에요. 고풍스러운 시어들, 약간 우아하게 항상 시를 쓰는 양반이거든요. 그리고 형식상으로 조금 예쁜 시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요 포인트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와 감상 읽어보시고 개관 정리에서는 모르는 말은 없을 거야, 그치? 이렇게 체크하시고 공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